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아주 소폭 상승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여러 번 얘기하는데 네. 여론조사 수치라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상당히 좀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참모들을 엄청 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왜 이러냐? 나는 일 열심히 하는데 이거 수치가 왜 이래? 자,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전국을 진단하는 주간 시사 매거진 전망자들 시간입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를 샅샅이 털어서 그 이면에 있는 쟁점을 살펴보고 그 이슈들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조기 축구의 회원이고 맨날 벤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말 오전마다 조기 축구에 참여하시는 분 나와 계셨습니다. 리오넬 다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벤치에 앉아서 정치권 현안 이야기 하고 오셨나요? 아, 네, 오늘도 좀 털기 위해서 네. 제가 왔습니다. 실제로는 축구를 무척 잘하신다고요? 뭐 그래도 나쁘지 좀 않게 합니다. 한다고 생각해 네.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강경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어쩌다가 나와가지고 메이크업도 못 받고 나왔는데 원래는 좀 더 얼굴도 좀 뽀얗고 했는데 5년 만에 방송을 나왔더니 많이 바뀌었네요. 앵커도 젊어지시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전국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먼저 짚어볼까요? 리오넬 다빈, 한 주간 여론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요. 37.6%가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해 2%포인트 소폭 상승한 수치인데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8%포인트 내린 59.4%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일간 추이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일간 추이도 한번 보시면 네. 이제 22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일 화요일에 긍정평가가 38.5%, 네, 그 다음 날이 23일에는 37.7%, 떨어졌네요. 네, 24일에는 37.8%, 그리고 변화가 마지막 없고. 25일에는 36.7%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후 첫 조사된 22일 조사에서는 38.5%를 기록했으나 네. 이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24일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네, 그 이후부터 약간씩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아주 소폭 상승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 여론조사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선배?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네. 이 여론조사 수치라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선거철이나 뭐 이제 이럴 때는 네, 좀 다가왔을 유의미한 때. 수치들이 이제 좀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표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치권이든 여론이든 굉장히 이제 그 여론조사 수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즉각 이제 소통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갤럽 네. 최근 한 3, 4주 쭉 추이를 보면 변동이 없어요. 이 오차 범위가 2%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상 변동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예.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큰 네. 이벤트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외교안보적 이벤트를 통틀어 봐도 뭐 근 한 10년, 20년 이내에 이 정도 규모의 메가 이벤트는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실이 기대했던 거는 굉장한 가시적인 반등을 기대했을 텐데 네. 이 수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다 왔다 갔다 하는 이 범위가 다 오차 범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 다다음 날 바로 발표됐던 그 일본이 발표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원전 오염수 방류 발표가 나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밀접해 있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 수치가 그렇게 크게 뭐 의미 있는 수치는 없었다. 쭉 똑같이 잘하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걸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사견을 전해드립니다. 네. 혹시 뭐 더 할 말씀 있으실지? 네, 마찬가지. 계속 윤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그 박스권에서 계속 네. 고정되는 흐름들이 지금 뭐 수개월째 계속 맞아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상당히 좀 고정적으로 나타난 것인 가 아닌가 하는 근데 생각을 이제 갖게 제가 됩니다. 보면 네. 대통령실도 이 흐름을 이제는 대충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1년을 쭉 반추해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네. 그 본인도 대통령도 민감하죠. 실제로 본인 이 수치를 조사에,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뭐 매주 보면서 참모들을 엄청 깼단 말이에요. 이거 뭐 왜 이러냐? 나는 일 열심히 하는데 이거 수치가 왜 이래? 근데 뭐 따지고 보면 변동은 없었고 부정평가가 쭉 뭐 50% 60% 길게는 많게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70%까지도 부정 수치가 나왔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는데 이게 지난 윤석열 문재인 정권 때 초기 한 1, 2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물론 이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병렬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초기 1년, 2년 긍정 평가가 제 기억에 꽤 70%가 높았잖아요. 예.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문재인보다 왜 시청률이란다. 그 여론조사 수치가 왜 안 나올까? 네. 근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벤트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여론을 위해서 내가 이 지지율 사실 이게 지지율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저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 오히려 이제 이 여론조사나 이런 어떤 지지율, 국정 수행 평가, 직무 수행 평가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특히나 초반 2, 3년까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이슈 중에 어떤 이슈가 전국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중립기어 이슈 탑5. 자, 탑5 5위부터 살펴볼까요? 5위는요. 의경 제도입 논의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요즘에 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만한 흉악 범죄들이 지금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의무경찰의 제도입 방안을 꺼냈습니다. 사실 올해 5월 기점으로 해서 의경들이 이제 완전히 다 전역을 끝냈고 사실 의경제가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된 상태였는데 그 정부에서 이제 최대 8,000명까지 의경을 새로 이제 충원하겠다는 계획들이 이제 논의가 됐었던 건데요. 네. 뭐 이 얘기가 나온 이후에 사실 지금 이제 군대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의경으로 이제 이 병력들을 돌리는 것이 맞느냐라는 네. 논란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 사실 반대 입장을 또 맞아요.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무총리실에서도 사실 이제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네.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 검토하겠다는 정도 네. 사안으로 지금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약간 공전으로 좀 흐르고 있는 상태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임다빈 네. 기자가 이 유니폼 예쁘게 꺼가지고 드립을 잘 쳤는데 방금 그 한 말 그 브리핑해 주신 그 말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뭔가 논의가 됐느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심지어 23일 날 나와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다다음 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와가지고 계획 없다는 식으로 뒤집어 버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심지어 제가 그때 뉴스로 보기에 기억하기로는 협의했냐 안 했다 그랬어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우는 또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묻지마 범죄라는 게 사실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이었고 국정관계 장관 회의에서 항상 주요 의제로 올라왔을 텐데 국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비공식 회의도 아니고 공개 회의에서 협의한 적 없다고 뒤집어 버리는 거는 이건 약간 굉장한 사실 큰 헛발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죠. 다만 워낙 최근에 저번 주에 이번 주에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조용히 넘어갔는데 이게 사실 평시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누가 어떤 놈이 처음 아이디어를 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론 제가 지금 이제 사회부 담당 데스크를 하다 보니 예. 경찰 쪽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경찰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발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 윤희근 경찰청장도 같이 나왔죠. 네. 근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올해 초부터 이거를 굉장히 약간 수건 사업으로 계속 푸시했던 사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는 이때다 이러면서 쓱 들이밀었고 총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사견이에요. 추측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뒤집었다는 건 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네. 실제로 이 의경을 재도입한다는 이 취지 자체는 백지화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백지화라는 언론 보도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백지화는 아니지만 국방부와 협의해 보겠다 정도로 정리가 됐는데 이 의경을 재도입한다고 해서 이 그 생활 치안 이런 문제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다른 관점의 얘기긴 한데 이 정부의 어떤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반영돼 있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을 지휘하는 입장을 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비공개 국무회의 발언 같은 것들을 쭉 들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경찰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 하대하는 그런 이 의식이 네.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담당해야 될 1차 이 목표를 치안이라는 굉장히 이제 1차원적인 목표로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근데 뭐 경찰 입장에서는 검수완박한다 그래가지고 수사권 다 넘어와서 그 경찰들 다 수사하라고 원하지도 않는 경찰들 그 수사과에 앉혀놓고 맨날 조서 쓰고 앉아 있는데 이거 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거 뭐 치안 왜 안 돼? 그 뭐 수사과에 있는 애들 다 빼가지고 글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경 재도입 같은 이슈를 같이 이제 들이밀기도 했었고 뭐 그런 겁니다. 네. 선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그 의경이라는 게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그 서브하는 사람 한국말을 까먹어. 이거 알 맞고네. 국방의 의무를 나도 옛날에 미국 살았어. 알 나도 꼴줄 알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가장 값싼 인력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경찰한테 주는 월급보다는 군인 월급이 훨씬 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손쉽게 약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 댄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배는 어떻게 보셨어요? 선배 그러니까- 의경이셨어요? 저는 이제 그 육군훈련소 조교 출신인데. 네, 그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할 때만 해도 네. 뭐 60만 강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보니까 지난해 복무를 하는 병사 현역병 네. 숫자가 18만 6천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 정원 자체가 거의 뭐 몇 10년 새에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예. 안 그래도 적은 그 인력으로? 복무 인원을 네. 의경으로 이제 좀 차출을 해서 차출하면. 돌리겠다는 건데 과연 실제로 의경을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그런 치안 강화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드는 상황에서 네. 가뜩이나 부족한 그 군 병력을 네. 이렇게 활용한다는 게 과연 좀 성과가 있는 대책인가라는 예.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4위 이슈 살펴볼까요? 탑 4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입니다. 저희 법조팀에서 아주 핫한 이슈예요.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임 네.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지명했습니다. 네, 이균영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1년 후배죠. 예. 네,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직접적으로 뭐 친한 사이라기보단 뭐 한 달이 건너서 뭐 친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균영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좀 불거지고 있는 논란은 이제 과거 이제 판사 시절에 그 12살 어린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서 예. 이제 징역 10년이 징역 선고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과하다면서 이제 7년으로 좀 깎아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뜩이나 이제 흉악범죄들로 인해서 그 양형 강화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균영 판사가 좀 이런 뭐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판결에 대해서 좀 이런 약자에 대한 보호라고 할까요? 부족한 그런 게 부분에서 아닌가? 좀 예. 감수성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논란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보자가 직접 진화에 나섰잖아요. 뭐 양형 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을 참고해서 적정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며칠 뒤에는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인 판결들도 있다라면서 다른 판결도 가지고 왔어요. 직접 이렇게 소개도 하셨는데 선배도 법조 하셨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뭐 대법원장이라는 게 예. 국가 사율 3위예요. 그렇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우리 삼권 분립의 그렇죠. 나라에서 살고 예, 있잖아요. 맞아요. 사법부의 수장을 6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예. 당시 법조계에 썼던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김명수라는 판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도 사실 약간 좀 비슷한 결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당시 김명수 코트에서 이행됐던 뭐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랄지, 네. 뭐 법원장을 투표해서 뽑는다할지 이제 이런 제도들이 사법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급진적으로 원복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균용 후보자가 갑자기 부상을 한 게 이 이균용 후보자께서는 굉장히 강성이세요. 고집도 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판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같이 일하기 두려워하는 그런 판사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그래서 우려도 많았죠. 이 사람이 이거 되면 이게 되겠어? 이렇게 약간 좀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아일보에서 이 이균용 후보자가 이제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걸 지난주 월요일자나 아무튼 저희가 먼저 썼어요. 네. 단독은 안 붙였는데 월요일자 맞습니다. 기사를 먼저 썼는데 이제 그러면 제가 몇 분 이렇게 좀 여쭤봤어요. 당신이 이제 보도 나오기 전이니까. 근데 다들 그게 되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분이 워낙 강성이고. 근데 다만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일을 잘한다. 김명수 체제를 순식간에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다. 추진력 그런 추진력. 뭐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고 예. 나쁘게 말하면 뭐 조직 그냥 다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지가 반영된 인사가 아닌가. 네. 왜냐하면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싹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능력 있는 이 판사나 검사들은 네. 소위 로얄 테크 트리를 타요. 굉장히 요직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은 뭐 술 먹고 사고 치지만 않으면 뭐 웬만하면 검사장도 달고 법원장도 되고 다 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약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도 이제 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법관이긴 한데 거기서는 약간 좀 떨어져 있던 분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판사들은 이야 저 사람은 나중에 언젠가 꼭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왜냐하면 워낙 훌륭한 사람들이 그대로 쭉 올라가는 네. 시스템이 거의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그쵸? 건데 예. 이분은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죠. 국회 표결도 있고 뭐 인준동의가 어떻게 될지 지켜는 봐야겠지만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분을 임명한 이유는 확실합니다. 김명수 체제를 원상 복귀시켜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인사인 겁니다. 개혁 드라이브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뭐 좋게 말하면 개혁이죠. 네. 어떻게 일단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이제 어제부터인지 청문회 준비 위해서 이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계신데 법원 앞에 건물로. 네. 네. 어쩌면 제가 내일 아침에 가서 그때 출근길 워딩을 따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모친상인지 부친상인지 그 상가 갔다 오셨어요? 전 안 갔어요. 아, 못 갔어요. 선배들만 갔어요. 아, 그때 갔어야 되는데. 네, 아니. 그때 왜냐면 후보자 지명 전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이균용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이뤄질지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탑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탑3 금감원 vs 민주당 라임 특혜 바닥에 발음, 올라가네. 원래 이런가? vs 네. 네. 네, 세 번째 이슈, 네, 금감원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들인데 그 금감원이 24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까지 세계 사모펀드에 네.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한 결과 그쵸.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이제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과정에서 좀 이례적으로 다선 국회의원이 이런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개입이 돼 있고 네, 투자금 2억 원을 돌려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발표 자료에 좀 포함을 시켰죠. 예. 그래서 그 다선 의원이 더민주 김상희 네네, 의원이었고 민주당의 이제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김상희 의원, 뭐 실명을 거쪽에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 공개 과정, 이 논의 과정 속에서도 본인이 등장해서 직접적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김상희 의원이.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좀 부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고 금감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라임 펀드에서 빠져나간 돈 25억 원가량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캠프 측으로 좀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의혹도 있어서 좀 보도가 예. 된 상태죠. 그래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금감원에 대해서 이게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 아니냐 이렇게 네. 좀 비판을 할 정도로 이게 민주당과 금감원, 네. 뭐 금감원을 위시한 이제 현 정부와의 어떤 대립구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초부터
지난 정권에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3대 펀드 비리를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거라고 하던데 이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발표한 금감원과 대상자로 거론된 민주당 김상희 의원 간의 공방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와서 죄송하다고 5번 얘기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우린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금감원이 선을 긋고 계속 이랬는데 자 이거 어떤 파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이거 뭐 총선용이죠, 총선용. 네. 내년 이제 물론 이제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기자적 관점에서 봤을 땐 이게 이제 굉장히 하나의 잘 짜여진 각본대로 이 타임라인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 뭐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네, 그리고 디스커버리 펀드 이 3대 펀드가 다 문재인 정권과 연결돼 있던 예. 비리 의혹 수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남부지검에 멀쩡하게 있던 금융수사 합수단을 폭파시켜 버렸죠. 네. 그렇죠. 그거를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막 파헤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위 이제 윤석열의 오른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본인은 왼팔이 되고 싶었던 우리 이복형 원장은 아씨 나도 검사인데 네. 이런 거 해야지 않겠어? 취임하자마자 이거를 막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1년 만에 이제 나온 건데 금감원에 있는 이제 몇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굉장히 의혹이 지금 막 넘치고 있대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 금감원인지 검찰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이거 압수수색을 이렇게 많이 했었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빨라야 2달 내지는 3달 정도는 있어야지 범죄 혐의가 나올 거예요. 예. 물론 이거는 그 각자의 수사 역량에 따라서 스케줄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뭐 그러다 보면 하면 이제 추석 지나죠. 그럼 추석 때 이제 또 막 씹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새끼가 저거 20억 받았대. 벌써 우리 통화일보 코인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코인 얘기하면 또 젊은이 눈이 뒤집히거든요. 그렇죠. 어이씨, 뭐야, 돈 2조, 내가 2조 날렸는데 이 새끼들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네. 지금, 돈 받아 먹었어? 이러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화가 쭉 이어지는 거죠. 연말까지. 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또 선거철이 다가오고, 이분들이 공천을 받네, 못 받네 하면서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테고, 네.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금감원장이 총선 나온다 그러면, 이거 또, 얘기가 또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전망을 해주고 계시네요. 이건 다 제 사견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다 제 사견이기 때문에 이게 뭐 확정된 사실은 아닌 거라 뭐 이렇게 좀 걸러 들으세요. 네. 네. 자, 그럼 탑2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상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이재명 검찰 출석 이슈인데요. 결국 9월 4일 날 이제 조사 오라고 이제 검찰이 다시 말을 했죠. 네. 사실 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돼 있는데 사실 그 시점을 가지고 되게 검찰가 지금 신경전을 예. 벌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초 이제 이 대표 측에서 이달 24일에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아니다 이달 30일에 출석을 해라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이 대표 측은 이제 그러면 이제 9월 셋째 주 정도에 다시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9월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면 본회의들이 개최가 되는데 이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주간에 출석을 하겠다고 이 대표 측이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다시 이 대표에게 다음 달 4일에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예. 사실 어제가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당대표 취임하고 1년 동안 국민들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거는 약간 사법 리스크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선배? 뭐 역시나 우리 여권 관계자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사퇴하지 마라. 그렇죠. 사퇴하지 마라. 내년 총선 때까지만 버텨주시면 정말 감사할 텐데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이거 뭐 5번째 소환인데 네. 사실 이제 별 기억도 안 나요. 언제 갔고 뭐 무슨 혐의로 갔고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야당 대표라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그래요. 이 야당 대표랑 지금까지 취임하고 나서 1년 6개월 됐나요 지금? 거의 회담 둘이 심지어 셋이 여당 대표까지 모여가지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역대 모든 정권을 통틀어도 최장기간 동안 야당 대표와의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반면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상황이 여권 입장에서는
최고의 총선 전략이죠. 이재명 대표의 존재. 네. 뭐 이것도 역시 사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좋습니다. 혐의가 있다는 건 아니고 네.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만 예. 여권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근데 오늘 이 보니까 우리 소중한 구독자들께서 댓글을 막 올려주는데 윤다빈 우리 선수가 유독 힘이 없어 보인다고. 아 그런가요? 전 이거 내가 봐도 좀 버벅대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또 제가 데리고 있었던 또 후배라 이게 옛날 또 팀장 네. 팀원의 역할로 있다 보니 또 긴장해가지고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좀 버벅대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잘하는 애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럼요. 아니, 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들. 근데 약간 예전 선배가 오니까 제 약간 생각에- 되게 네. 약간 옛날에 이제 맨날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됐어? 전화 설명하고 막 이랬던 사이인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떨쳐고 좀- 있으니까 약간 거기서 오는 낯설음이 살짝 뭐 약간 있네요. 얼굴이 네. 좀 빨개졌어. 네, 다 자주 나오시면은 이제 저도 윤다빈 선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잠깐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네. 자, 그럼 1위로 넘어가 볼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입니다. 네. 24일이죠. 지난주 지난주 목요일에 목요일. 네. 결국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꾸준히 그 방류 이후에 본인들이 측정한 그 기준치에 대해서 매일매일 단위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류 지점 인근의 바닷물과 뭐 물고기를 잡아서 지금 그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의 1% 수준이라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해수부도 방류 하루 뒤인 25일에 우리나라 해역 15개 지점에서 방사능 수치를 조사한 결과 세계 보건기구의 먹는 물 기준에 비해서 네. 세슘이나 삼중수소 모두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뭐 공포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뭐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과연 뭐 이제 그쵸. 삼중수소 수치나 몇 가지 기준만 예.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려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사실 그거 그 방류하는 날 영상 보면은 키 이렇게 버튼에 꽂아가지고 버튼 딱 누르면 물 쫙 나와가지고 바다에 쫙 퍼지는 거 있었잖아요. 저는 그걸 다 지켜봤는데 물론 제 개인 사견이지만 그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앞에 오프닝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지구가 바뀌었다 할 때 나오는 그게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선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 후쿠시마 네. 이거를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IAEA에서 이미 이게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뭐 우리가 뭐 이 IAEA라는 기구는 소위 이 국제기구예요. 예. 뭐 돈 먹이고 로비한다고 얘네들이 뭐 안 될 걸 되게 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일본의 이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에 제일 직격탄을 맞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네.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죠. 거기로 먼저 이게 가니까요. 이제 태평양 쭉 따라서 가면 하와이 거쳐서 이쪽 서부 해안으로 도달하는데 1년이면 가요. 근데 미국 애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를 우리가 봤을 때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국 애들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뭐 이게 실제로 위험한 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IAEA에서 어쨌든 그 기준치가 안전하다. 넘는다는 걸 발표를 했는데 예. 그 당시 보도 중에 이런 표현을 한 그 외국 그 대학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유전자 검사에서 99.9% 친자라는데 안 믿는 거다. 약간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뭐 삼중 수소니 베크렐 이게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 이 먹는 이 음식에 서해 바다든 동해 바다든 남해 바다든 여기 무슨 수산물 잡으면 여기 뭐 방사능 나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검증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최소 5년 정도는 걸려요. 이게 왜냐면 지구라는 게 해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 잘 몰라요. 바다의 문과라서. 흐름. 근데 이게 이렇게 쭉 갔다가 돌아서 오는데 5년 걸린다는 거예요. 3년 내지는 5년. 예. 물론 지구 온난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3년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이 IAEA라는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의 어떤 보고서의 신뢰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좀 막연한 공포는 필요 없지 않나. 2008년에 광우병 논란이 있었을 때 네. 그때 막 미국산 소고기 안 먹는다고 난리였어요. 뇌 구멍 뚫린다고 막. 근데 요즘에 미국산 소고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좋다기보다는 한우가 좋죠. 한우 네. 좋은데 먹을 가성비가 만하죠. 좋죠.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약간 그때 생각도 좀 나고
해서 뭐 그렇습니다. 네. 선배는 제가 그 지난주에 미국 출장을 예, 다녀올 일이 있어서 맞아요. 다녀왔는데 그 미국 그 방송 뉴스를 틀어놓으면서 좀 놀랐던 게 미국에서는 사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뭐 그게 아까 크게 강영석 다르죠. 기자 말씀대로 직접적인 그 피해를 받는 사실 한국보다도 더 그런 우려가 큰 상황인데도 예. 보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미국 방송에서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공포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다만 같아요. 이런 반론도 있긴 있어요. 중국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관계 그리고 최근 북중 남중국해 그러니까 소위 지금 한미일과 이렇게 블록돼 있는 예. 그런 외교안보적 상황을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하는 거에 태클을 걸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소금 후쿠시마 사재기 이런 거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이제 뭐 네. 우리나라도 했던 건데 뭐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좀 국제 역학적 관계를 봤을 땐 중국이 왜 저렇게 거품 물고 반대를 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필요는 있습니다. 네. 뭐 그 일본의 그 수산업 관계자가 이제 뭐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좀 와닿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그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제 전달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망자들 저희가 이슈 탑5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초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현안 뭐라고 전망하시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에 왜 이런 갑자기도 아니고. 전망자들인데. 아니 뭐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알 수가 없는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물론 예정된 스케줄들은 있죠. 네. 근데 딱히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 거 보면 네. 뭐 빅 이벤트는 없어요. 무난하게 무탈하게 한 주 보내고 이거 전망자들 빅 이슈 다 이거 재미없다고 지금 난리인데 아니 그런가요? 내가 댓글 보고 한 얘기예요. 아, 오늘 네네. 주제가 재미가 없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구독자분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그건 이제 구독자들한테 물어봐야죠.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관심 이슈들 있으면 네. 또 올려주시면 또 이 무산포에서도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거니까. 네. 아, 오늘 뭐 끝까지 드리블을 열심히 치는데 긴장한 모습을 끝까지 이게 해소가 안 되는 우리 윤다빈 선수. 자, 선배는 전망 하나 해주시자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이슈인지는 좀 판단이 필요한데 이제 네. 홍범도 장군 뭐 흉상 철거 논란 네. 관련해서는 아 그거는 좀 이 이슈가 되겠네요. 네네. 아. 그럼 처음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아, 여기 넣었어야 됐네요, 근데 저희가. 나는 이제 그게 네. 뭐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근데 뭐 좋은 지적 네. 좋습니다. 그 부분은 2부에서 이승원 네. 부국장과 더 심도 깊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하세요. 네, 마저 말씀하십시오. 네. 이 사안이 사실 약간 좀 기시감 같은 게 들었던 게 그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5년 10월인가요? 그때 이제 국정교과서를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발표들을 예. 했었어요. 근데 그게 또 묘하게 생각해 보면 총선 6개월 전에 그런 발표들이 나왔고 당시에 뭐 강영석 기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새누리당이 압승할 걸로 예상되던 그 분위기들이 있었지만 실제 그 20대 총선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왔었잖아요. 사실 뭐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런 그 지지층 결집령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런 역사 이슈 고급진 문서입니다. 네. 이런 역사 이슈들이 좀 등장을 하는 것들이 사실 좀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이슈가 뭐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이유의 어떤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이슈, 특히나 이제 역사 관련된 문제들은 좀 향후에도 좀 약간 휘발성이 있는 이슈들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대통령실의 전략이면 네. 대통령실 관계자들 다 반성해야 돼요. 뭐 이런 걸 전략이라고 지금 그렇죠. 네. 너무 급 마무리했나요? 아닙니다. 네. 자, 전망자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선배 오늘 어떠셨어요? 뭐 메이크업도 못 바꿔가지고 지각이 나오고 지금 다음번에 댓글로 더 막 뽀샤시하게. 뭐 상갓집을 가니 어쩌니 이런 소리 나고 앉아있다고 하는데 다음엔 좀 정제된 말투와 네. 아니 재밌었는데요. 정제된 이 메이크업으로 포사시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물론 안 불러줄 것 같기도 한데 자, 선배는 어떠셨나요? 네. 사실 강영석 기자하고 예. 국회에서 제가 거의 말진 기자하고
팀장으로 한 1년 반 뭐 그 정도 같이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전선에서 함께 싸운 전우죠. 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보니까 반가웠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말하니까 저도 이렇게 말이 좀 꼬이게 되네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우리 얼굴을 보고 다음에는 전화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죠. 전화하는 걸로. 비대면 실전하기로 하세요, 줌으로 여기다. 놓고 해야 좀 네. 말을 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